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학습할 주제는 신뢰도 분석입니다.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 분석이란 뭘까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원생이라면 한 번쯤은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측정된 값이 이 참값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측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오차하니까 보리차 생각나네요. 그죠? 아재 개그였습니다. 그 보리차가 아니라 이 오차라는 것은 참값에서 이제 얼마나 벗어나 있냐, 이제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 신뢰도 분석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면 신뢰도 높은 측정 도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신뢰도 높은 측정 도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여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측정한다. 이 말이 좀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입혀놨는데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SPSS를 활용을 해서 신뢰도 분석을 할 경우에는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것저것 다 알아봐야 머리만 복잡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누구나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 그런 방법으로 논문을 쓰시는 게 통계 분석도 하고 논문을 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추정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는 분산 분석을 이용한 이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해서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또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할 겁니다. 자,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측정한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네, 그것은 제가 이 자를 그린다고 PPT로 그린다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쁘게 봐주세요. 자를 지금 하나는 파란 자가 있고 하나는 빨간 자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자는 이런 자일 겁니다. 이런 자요. 뭐 5cm, 5cm, 5cm가 아니죠. 5mm, 센티미터로 해야겠네요. 5cm, 10cm, 15cm, 20cm, 그럼 여기까지가 25cm인 자네요. 보통은 30cm 자를 많이 쓰는데 그리다가 지겨워서 25cm까지 하고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한 칸은 1cm가 되는 거죠. 1cm, 2cm, 3cm, 뭐 4cm, 5cm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또 25cm 자이기는 그 자인 것 같긴 해요.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수치가 1cm씩 되어 있을 건데 어떤 부분은 간격이 좁고 어떤 부분은 간격이 넓고 이러면은 일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일관성이 있는 자가 아니죠. 네. 측정을 하는,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자인데 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는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제가 왜 자 얘기를 여기서 꺼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설문지에서 사용하는 척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와 쓰임새가 똑같습니다. 그런 척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측정 도구라고 부르잖아요. 측정 도구. 뭔가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인 겁니다. 자는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체중계 많이 쓰잖아요. 체중계는 나의 몸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서 사용하는 척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측정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를 썼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의 정도, 우울감 그런 것을 이제 설문 문항에 체크를 하면서 저 사람은 뭐 A라는 사람은 우울의 정도가 뭐 심하다. B라는 사람은 우울의 정도가 보통이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 도구라는 걸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정 도구가 이런 빨간색 자처럼 엉망으로 일관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게 측정을 하게 된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측정하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이 신뢰도 분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신뢰도 분석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신뢰도 분석은 이렇게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파란 마을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측정 도구를 하나 개발을 해서 척도를 가지고 가서 파란 마을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하고 빨간 마을에 가서 조사했을 때 그 결과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널뛰기를 하듯이 이 마을에 갔을 때의 뭐 이제 그 측정 값하고 뭐 빨간 마을에 갔을 때의 측정값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 분석은 여기서 조사를 하나 저기서 조사하나 일정한 결과값을 보여야 된다. 그게 이제 신뢰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신뢰도하고 이제 뭐 대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이제 언급되는 것으로 타당도가 있죠.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뭐 조사는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뭐 통계학 강의를 들었을 때 이런 이제 관역을 가지고 신뢰도, 타당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지금까지 들었을 겁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이해가 잘 안 가고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뭐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은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역을 가지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설명하는 마지막 설명을 저한테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파란 마을과 빨간 마을을 일부러 그림까지 그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냥 오밀조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으면 설문한 사람들이 한 곳에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신뢰도가 높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막 관역에 여기에도 맞추고 저기에도 맞추고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뢰도라는 것은 그런 일관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 관역에 여기에도 가 있고 저기에도 막 이렇게 가 있으면은 이 뭐 이제 뭐 적중한 걸 얘기하겠죠. 관역에 이제 화살을 쏴가지고 적중한 곳이 이렇게 이제 뭐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뭐 제각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할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밀조밀 같이 모여 있으면 신뢰도가 일단 높다라고 그걸 의미하는 거고, 자, 관역이니까 양궁 선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궁 선수를 생각해 볼 때 양궁 선수는 어디다가 맞추려고 합니까? 여기 가운데 지점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뭐 골드라고 하는 어 이제 그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맞추면은 10점이 되니까 10점이나 10점에서 조금 벗어나면 9점. 이렇게 이제 그 10점에 맞춰야 10점에 맞춰야 훌륭한 양궁 선수가 되잖아요. 근데 타당도라는 것은 양궁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가운데 부분을
이제 그 목표로 하는 지점,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부분이 이제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운데 모여 있다라는 것은 타당도가 높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양궁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목표는 정 가운데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구자로서 우리가 설문 조사를 위해서 척도를 개발을 할 때, 아니면은 척도를 이제 발췌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그 척도를 가지고 뭘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개념을 측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양궁 선수의 목표가 정 가운데 관역에 맞추는 것이듯이, 이 설문조사를 하는 연구자의 목표는 어떤 개념을, 그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해서, 아니면 인용을 해서 그 개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끔 설문을 구성하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걸 타당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양궁 선수의 목표와 연구자의 목표를 한번 떠올려 보면 타당도의 개념을 충분히 이제는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꼭 박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도는 뭐 나중에 요인 분석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신뢰도에 뭐 대응되는 개념으로 타당도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뢰도 분석 시간에 신뢰도의 개념을 파악하면서 타당도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분석을 실제로 SPS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크롬바 알파 값을 이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제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산출할 수 있는 척도는 어떤 게 있죠? 뭐 당연히 리커트 척도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그 사회과학 쪽에서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이 리커트 척도를 이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리커트 척도가 4점으로 되어 있든 3점으로 되어 있든 5점 척도이든 7점 척도이든 다 크롬바 알파 계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응답 범주가 이제 두 개인 경우에, 뭐 이제 이분형 척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틀렸다, 맞다로 답을 하거나 아니다, 그렇다로 답을 할 경우에 2점 척도인데, 이런 경우는 크롬바 알파 계수가 나올까?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가급적 2점 척도보다는 3점 이상의 척도를 쓰는 것이 크롬바 알파 계수를 안정적으로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꿀팁을 또 소개를 드리기 전에, 그럼 이 신뢰도 분석을 하는 방법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또 SPSS 프로그램을 켜놓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패널 데이터 자료를 뭐 조금 이제 뭐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삶은 문항이 지난 일주일간 느낌과 행동, 뭐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느낌을 받았다, 마음이 슬프다, 우울감이 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힘든 느낌이 든다. 이거 뭐죠? 전형적인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우울 측정 도구인 거고, 또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이제 세 개의 문항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가 총 10개까지고요. 10개 문항이 있고,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 3개가 있는데, 척도의 값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제 값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점 3개 있는 걸 누르면 되죠. 그러면은 응답 범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뭐 1번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음, 하루 미만임. 뭐 2번은 그거보다는 좀 많겠죠, 정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점 척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인 경우는
삶의 만족도는 그냥 점수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게끔 0에서 100점까지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응답 범주로 구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4점 척도 이거는 삶의 만족도는 따지고 보면 10점 척도인 것이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신뢰도 분석을 하려면 분석에 들어가서 쭉 내리면 척도라고 있습니다. 척도라는 메뉴 옆에 보면 이제 신뢰도 분석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고 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그런 문항까지만 이렇게 뽑아서 항목 창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바로 그냥 크롬바 알파 개수가 산출이 돼요. 이렇게 지금 바로 나왔죠. 자, 0.7811이 크롬바 알파 개수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척도는 우울에 관련된 항목이 10개인 설문 문항이 10개인 척도의 크롬바 알파 개수는 0.78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 왕초보님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신뢰도 분석을 하는데 내가 지금 우울 척도를 쓰고요. 우울 척도를 활용을 하고 삶의 만족도 척도도 쓰게 됐어요. 그러면은 성질이 다른 척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지금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 연구에서 이 두 개의 척도를 다 합쳐서 다 합쳐서 이렇게 신뢰도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확 낮아졌죠.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만족도 척도하고 우울 척도는 서로 성질이 다른 척도인데 같이 분석을 하니까 이 신뢰도 분석은 상관관계 기초에서 크롬바 알파 개수가 산출이 되거든요. 이런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문항들을 같이 엮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크롬바 알파 개수가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척도 신뢰도 분석을 할 경우에는 같은 척도끼리만 묶어서 이렇게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대로 이렇게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하면 836이 나왔으니까 아까 다 뭉쳐서 했던 거 568보다는 높게 나왔죠. 이 크롬바 알파 개수의 범위는 0에서 1까지 범위를 취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0.6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췄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통상적인 기준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꿀팁에서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신뢰도 분석을 할 때 지금은 바로 그냥 거기에 해당되는 척도에 속한 문항을 하위 변수들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하는 여기까지만 딱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우울에 관련된 척도 10개를 옮겨 볼게요. 근데 이 10개의 척도 중에서 어떤 문항은 전체 신뢰도를 저해하는 그런 문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찾아보는 방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내가 신뢰도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변수들을 항목 창에다가 다 옮겨 놓고 바로 확인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통계량 단추를 눌러서 여기 있는 메뉴 중에 항목 제거 시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제거 시 척도라는 것을 꼭 클릭을 하시고 난 뒤에 계속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조금 다른 통계표가 하나가 나와요. 항목 총계 통계량이라는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연구자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해석이라기보다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 이걸
다른 말로는 CITC 이렇게 부릅니다. 이 CITC가 0.3 미만인 경우에, 통상적으로 0.3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문항은 신뢰도를 위해서, 이 척도 전체의 신뢰도를 위해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문항이 그렇습니까? 지금 5번째 문항을 보니까 마이너스 0.075잖아요. 마이너스 0.075, 0.3 미만이죠. 그러면 이런 문항은 제거를 하면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그게 이제 옆에 나오는데, 이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 알파 개수가 얼마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된 항목 전체 상관관계에 이 CITC 값이 0.3 미만이면 제거를 하는 게 좋은데, 얘를 제거하고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되면 0.842, 0.842로 크롬바 알파 개수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개 문항을 다 했을 때 얼마였죠? 0.781이었죠. 근데 그 얘를 제거했을 때, 다섯 번째 문항을 제거했을 때는 0.842로 높아진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분석을 누르고 척도에 가서 신뢰도 분석을 누르고, 5번째 문항이었죠. 위에서부터 둘, 셋, 넷, 다섯. 얘를 제거를 합니다. 열로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이제 9개의 문항만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보자고요. 신뢰도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0.842가 이런 표에 찍혀야 됩니다. 신뢰도 통계량 0.842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확인 누르면 0.842가 나오죠. 예. 예. 이와 같이 어떤 이 CITC 값이 0.3 미만인 경우에는 이 전체 척도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항은 삭제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에 이 문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문항만 활용해서 이후에 이제 가설 검증하는 작업에 이 문항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하나 더 있죠. 0.32 문항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5번째 문항과 8번째 문항을 삭제를 하고, 그러면 나머지 8개를 가지고 이 우를 나중에 이제 만족도하고 이 역량관계를 검증한다. 그런 연구 모형을 설정을 했다면 이 두 문항은 제거를 하고 8문항을 가지고 만족도하고의 역량관계를 검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신뢰도 분석은 실습은 여기까지고요.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을 거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도 분석과 관련된 꿀팁 4가지를 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꿀팁은 이제 인터넷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 중에 어느 것부터 실시해야 하나요? 이게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어떤 내 척도의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뢰도 분석을 먼저 해야 될지 탐색적 요인 분석을 먼저 해야 될지 이제 그걸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실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자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은 목적이 다른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도 분석은 척도의 어떤 내적 일관성,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분석 방법인 거고,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타당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다. 연구자 마음이다. 그렇긴 한데 저는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요인으로 묶인 변수들을 한 번에 투입을 해서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을 하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우울 척도하고 만족도 척도를 다 같이 집어넣어서 크롬바 알파 개수를 산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척도별로 이제
따로따로 묶어서 이렇게 크롬바 알파 계수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해서 요인으로 묶인 것끼리 크롬바 알파 계수를 산출하면 2번 작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요인 분석을 먼저 한다. 이거는 저의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어느 것부터 실시하든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이 표는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즐겨 쓰는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를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이제 통계표거든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이 변수는 이 설문 문화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죠. 이 변수를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요인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여기까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 결과, 대표적인 신뢰도 분석 통계량은 크롬바 알파 계수니까 그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제 요인별로 제시를 하는 이 방법을 이제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를 이제 제시를 할 때 제가 마지막에 꿀팁, 네 번째 꿀팁에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측정 도구를 설명하는 제3장 연구 방법에 제시를 하면 적당한 표가 이제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통계표이다 라는 거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건 마지막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크롬바 알파 계수가 0.6 미만이면 해당 변수는 모두 제거해야 하나요? 뭐 아니면 뭐 이런 질문 외에도 0.6 미만이면 신뢰도가 없는 그런 척도인가요? 이런 이제 질문이 있던데 이 0.6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CITC 값은 얼마를 했습니까? 0.3 미만이면 제거한다. 신뢰도를 저해하는 그런 문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거한다. 그럴 때 이제 기준은 0.3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기준은 사실은 이제 통계학에서 쓰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표현을 할 때, 이런 기준을 표현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런 기준을 씁니다. 통상적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통상적 기준, 뭐 또는 일반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요만큼 이제 우울척도를 10개의 문항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롬바 알파 계수를 산출을 해보니까 0.59 뭐 또는 0.57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0.6보다 낮으니까 이거는 신뢰도가 전혀 없는, 내가 지금 자료를 수집했구나 이러면서 다 폐기하고 설문조사를 다시 해야 될까요? 물론 설문조사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설문조사를 한번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0.59, 0.57 정도면 크게 이 통상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뭐 어떤 해당 변수를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설문 결과를 통째로 그냥 폐기시키기보다는 왜 이런 0.6보다 조금 낮은 값이 나왔을까? 신뢰도를 저해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신뢰도를 저해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은 드릴 예정인데, 그러나 아무튼 신뢰도를 저해하는 이유들이 여러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조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가 0.6의 통상적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삭제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이죠. 연구자가 좀 고민을 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 그런 방안으론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그거는 오늘 하나는 가르쳐 드렸고요. 사후적인 방법, 그러니까 CITC 값이 0.3 미만이면 걔를 제거하고
나머지 변수만 이제 척도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적인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민을 해서 이제 대응 논리를 찾아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어렵게 설문조사를 한 그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꿀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던데요. 명목척도로 된 변수도 신뢰도 분석을 할 수 있나요? 네.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자, 명목척도의 코딩 값도 뭐 1, 2, 3, 4 이렇게 적잖아요. 우리가 적기는 하는데 코딩을 할 때는 뭐 남성을 1번으로 하고 여성을 2번으로 했으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 보기에 1번, 2번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성별일 경우에. 그랬을 때 이 1번, 2번이 숫자냐, 숫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왜 숫자로 표현을 하죠? 이 SPSS 프로그램 자체가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다 글자도 숫자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딩을 해서 숫자화 시키긴 하는데, 어떤 숫자는 진짜 숫자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숫자는 그냥 숫자로서의 의미가 없는 숫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게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성을 1로 코딩을 하고 남성을 2라고 코딩을 했을 때, 그러면 1번은 여성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2라는 숫자는 남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1과 2를 평균을 내서 1.5라는 값이 나왔을 때 얘는 뭡니까 그러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아니면 뭐 남자 반 여자 반 섞인 괴물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1.5라는 값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척도에서는 숫자로 우리가 코딩을 하긴 하지만, 편의상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런 평균값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어떤 분산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산을 기초로 신뢰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분산값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목척도는 신뢰도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뢰도 분석은 어떤 것만 가능하냐? 명목척도가 아닌 양적 자료여야 된다. 명목척도는 대표적인 질적 자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양적 자료, 그러니까 뭐 등간척도라든지 비율 척도로 이루어진 그런 자료인 경우에, 또 리커트 척도, 또 서열 척도이기는 하지만 리커트 척도인 경우에도 이런 이제 양적 자료의 형태로 보고 신뢰도 분석을 우리가 해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명목척도로 되어 있는 것은 신뢰도 분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지에서 뭐 인구사회학적 특성 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설문 문항에 뭐 최종 학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결혼 상태라든지 뭐 거주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목척도로 수집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은 신뢰도 분석을 안 합니다. 연구 변수로 쓰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아 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런 이제 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내 연구 변수는 뭐죠? 자아 존중감과 우울이 되는 거겠죠. 그럴 경우에 자아 존중감, 우울 이런 것들은 뭐 리커트 척도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니까 양적 자료인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꿀팁은 뭐냐면, 이 신뢰도 분석 결과를 이제 제시해야 할 위치가 어디냐,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제시를 하는 게 좋냐? 이것도 뭐 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걸 조금 위반했다고, 여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논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또 체계적인 글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성을 생각했을 때, 글의 논리적 체계를 생각했을 때는 양적 연구에서는 이제 보통 1장이 서론이고 2장이 이론적 배경, 3장의 연구 방법을 쓰잖아요. 이 연구 방법 부분에 뭐 또 제목을 뭐 연구 설계 이렇게 붙이는 연구자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3장 부분에 연구 방법 부분에 제시를 하는 것이 옳다. 그게 제일 적정하다. 옳다라는 표현보다는 적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논문을 3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목차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전형적인 이제 양적 연구 논문인 걸 알 수가 있죠. 서론, 이론적 배경이 나오고 3번째 장에 연구 방법이 나옵니다. 연구 모형, 제1절이 연구 모형, 제2절이 연구 가설, 3절이 변수의 조작적 정의, 4절이 연구 대상, 5절이 자료 처리 및 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도 분석 결과는 대충 봤을 때 변수의 조작적 정의 쪽에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연구에는 보면 이렇게 독립 변수 뭐 어떤 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해놨는지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는데 이런 측정 도구가 신뢰성을 가진 측정 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측정 도구를 어디서 가져와서 쓰게 됐을 때 아니면 개발해서 활용하게 됐을 때 그 측정 도구가 이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이 엉망진창인 자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측정하는지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논문에서.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죠? 크롬바 알파 계수를 산출해서 논문에다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측정하는 측정 도구를 활용해서 나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측정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논문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된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자, 분석 결과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어떤 측정 이제 척도를 사용을 했는데 측정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를 분석 결과에 제시하고 있어요. 이 분석 결과에 제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이것은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또 타당성 그걸 이제 확인하려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변수의 조작적 정의나 측정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절에 포함을 시키면 더 체계적이 되겠다, 논문이. 그걸 좀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논문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데, 자, 3장의 연구 방법에 1절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이런 걸 적고 2절에 측정 도구라고 돼 있죠. 이런 측정 도구 항에 이렇게 신뢰도의 이제 그 분석 결과 크롬바 알파 계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건 누가 잘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신뢰도 분석 결과는 내 논문에서는 연구 방법 제3장 연구 방법에서 제시를 하겠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